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미래 직업세계 변화 2-2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동균 강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미래 직업세계의 변화를 지금 강의에서 순차적으로 계속 잘 듣고 따라오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미래 직업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왜 이 변화를 인지해야 하는지 첫 번째 강의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미래의 변화의 그런 강도나 폭 자체가 너무나 강력하다 보니까 미래 직업 세계에 주는 영향 또한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래 직업 세계의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감지할 때 어떤 정보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좋을 것이며, 여기에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직업을 가실지, 또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로 진출하실지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방안을 가지고 이제 저는 아무래도 표준적인 부분들을 오늘은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에게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저는 이 전략을 주로 BC 전략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기존의 사례들을 많이 학습을 하고 또 알려주는 내용들을 잘 습득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커스터마이징이죠. 자기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그런 대응 방안이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 좋을지도 제가 예시나 사례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잘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화의 정보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본다 라는 소제목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의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미래 직업세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수집과 체계적인 대응 방법을 학습해 보자. 그리고 저는 전략이란 말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가 전공도 경영학을 했고 또 제가 일했던 경험 중에 마케팅 경험이 있어서 저는 그런 경력들, 제가 늘 추구하고 좋아했던 것이 바로 이 효율이라는 단어를 좋아했었고요. 효율을 위해선 전략이 필요하죠. 저는 전략이란 단어가 주는 그 의미, 스트레이티지, 모든 게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고, 시간이 무한하면 또 돈이 무한하면 전략이 필요 없겠죠. 이 전략적으로 우리가 잘 대응하는데, 그 전략 속에서 이제는 적극성, 앞선 강의에서 이제 기업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원하는 인재를 보셨지만 사회의 변화가 강력하고 클수록 더 적극적인 사람을 좋아한다, 선호한다, 그런 사람이 성과를 잘 낸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극성은 MBTI로 보면은 이제 가장 앞 글자죠. E와 I가 있잖아요. 외향성과 내향성, 외향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인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는 내향적인 I자를 지닌 사람도 적극적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적극적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I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첫 직장에 일할 때는 조사했었을 때 저도 E가 나왔었거든요. 아마 그 당시에는 저도 대학을 졸업하면서 첫 직장에 갈 때 제 안에 있는 모든 외향성을 다 끌어다가 그 당시에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은행원이라는 직업을 가장 첫 직장으로 가졌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신입사원 연수에 함께 들어가게 되면 그 당시에는 이제 합숙 연수를 했는데, 제가 일했던 은행은 이제 여자 농구단, 프로 농구단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 농구단에 이제 신입 직원들 중에 일부를 선발해서 응원 단원을 보냅니다. 농구장에 가서 응원을 합니다. 이 소를 끼고 치어리더 분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평생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손을 들고 자원을 해서 그 당시엔 했었거든요. 흑역사라면 흑역사고, 굉장히 저는 스스로는 그 당시에 그런데 적극성이 그만큼 올라와 있던 시절이어서 MBTI 검사를 옛날이지만 했었을 때 E가 나왔고요. 그 뒤로 이제 몇 년 뒤에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다시 I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원래 저는 I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이렇게 외부로 뭔가 드러나거나 좀 적극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누군가를 소리 없이 도와주고 또 말 없이 행동을 하고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하고, 사실은 집 밖에도 잘 안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럼 I를 가진 사람의 적극성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래서 온라인 조사를 꽤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구직 활동이나 이직 활동, 제가 직업에 대해서 여러 스타트업의 창업자나 또 새로운 직업을 만드신 분들을 계속해서 인터뷰도 하고 만나보고, 또 제가 지금 강의를 전달 드리는 것처럼 저는 본래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났던 분들을 쭉 저도 한번 리뷰를 해보고 저 자신의 경력도 정리를 해보니까 각자가 발휘하는 적극성이 모두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예를 들면 제가 첫 취업을 할 때에는 저는 마케팅 분야를 너무 좋아했는데 사실 뭐 그렇게 좋은 어떤 이 스펙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걸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정보 조사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이버 취업 카페에 현직 마케터라고 달려있는 분들을 전부 정보를 수집해서 그 당시에 이제 다음 취업 카페와 네이버 취업 카페에서 쪽지를 한 200개 정도 발송을 해봤거든요. 멘트도 대부분 다르게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복붙이라서 이거는 아마 성격의 문제겠죠. 저는 복사해서 붙여넣지 않고 멘트를 모두 다르게 해서 보냈는데 회신율은 낮았습니다. 그 당시에 뭐 사실 그거를 자세히 읽어보겠어요. 네. 하지만 몇 명은 꽤나 성의껏 회신을 해줬고, 이후에 제가 이제 개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는 개발자라는 직업을 갖고 싶다기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디바이스를 잘 다루기 위해서 개발 공부를 해보고자 했는데, 개발 공부의 그런 프로세스를 모르다 보니까 아는 분의 아는 분 건너서 제가 메일로 연락을 드렸거든요. 저의 좀 고민을 좀 진심을 담아 쓰고 저도 꽤 탈고를 여러 번 해서 정리를 해서 잘 보내드렸는데, 그분을 저는 뵌 적도 없는데 그분이 보내준 내용이 출력하니까 A4로 4장이 나오더라고요. 본 적도 없는 저한테 그렇게 굉장히 많은 내용을 상세하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2로 적극적인, 이 외향성을 지닌 저의 같이 학습을 했던 학생 중에 한 친구는 이분은 이제 자기 직무를 취업을 준비하다가 바꿨습니다. 원래 이제 이 바이오 제약 쪽에서 R&D로 가려고 했었는데 자기가 면접을 한번 보고 또 실제 현직자들을 일부 만나 보니까 그 일이 맞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그 4학년 2학기 때 제약 영업을 가겠다라고 진로를 전환을 했습니다. 충분히 저는 이제 내용도 같이 얘기를 해보고 뭐 이 친구의 그런 원하는 방향이니까 자기소개서나 면접도 같이 학습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친구가 발휘했던 적극성은 뭐냐? 시간이 없으니까 가장 좋은 건 현직자를 빨리 만나보자. 이 말이 끝난 그날 저녁에 아무 제약회사나 가서 그 정문 앞에서 사람 붙잡고 인터뷰해달라고 했거든요. 저라면 뭐 못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꽤 그걸 하기 위해서 고민이 많았을 텐데 이 친구는 말을 듣자마자 가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을 잡았는데 한 분이 그래 저녁에 고생이 많으니까 다음날 우리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그래서 점심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어라? 학교 선배를 잡았어요. 살다 보면 참 별일이 다 있죠. 네. 그런 이상한, 제가 보기엔 이상하고 특이한 상황인데, 각자의 정보 수집조차도 이렇게 적극성을 가지고 내향이냐 외향이냐에 따라서 적극성을 발휘하는 게 다르죠. 이렇게 우리는 정보를 수집하는데 오늘은 주로 온라인의 정보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노력도 같이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래 직업 세계의 변화들을 우리가 잘 확인을 했다고 하면 대응할 수 있어야 되겠죠. 대응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방안으로서 함께 추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변화 이해를 위한 주요 정보원, 생성형 AI와 웹사이트 관련돼서 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미래 직업 세계 변화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는 경력 역량 개발 계획서라는 하나의 포맷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문서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아웃풋이라고 부르죠. 결과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리된 내용들이 좀 존재해야 된다. 예를 들면 경험을 정리할 때에도 머릿속으로 어떤 경험이 있었지? 그게 아니라 하나의 양식에다가 직접 작성을 해보고요. 그 작성한 내용을 피드백을 받아보고요. 또 스스로 버전을 업데이트하면서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도 넣어보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때 본인의 그런 생각도 더 잘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오늘 강의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변화 이해를 위한 주요 정보원의 파악입니다. 가장 먼저 생성형 AI 활용하기입니다. 생성형 AI의 예시로 지금 화면에 챗GPT, 구글의 바드, 그리고 빙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오픈 AI라고 불리는 그런 진영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챗GPT로 이
대표할 수 있는 오픈 AI 진영과 이제 구글의 바드, 구글이라는 굉장히 큰 IT 회사가 가진 그런 방침들, 챗 GPT는 빙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런 이 검색 엔진과의 결합을 일찍부터 시도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와 가장 이를 이 협업으로 거의 이제 한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완전히 한 회사는 아니지만 가장 협력을 강하게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영상을 전달 드리는 시점에서는 코파일럿이란 서비스가 이제 곧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다가오는데,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오피스웨어라고 부르죠. 파워포인트, 워드, 뭐 엑셀 이런 류의 프로그램에 생성형 AI가 도입이 돼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나 엑셀, 워드 기능 쓰다가 모르면은 거기 그 도움말 기능을 쓰시나요? 저는 도움말 기능을 쓰는 사람보다 구글에서 빨리 검색하거나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노하우를 찾는 분들을 더 많이 봤는데, 이제는 코파일럿이 탑재되면 생성형 AI가 대화하듯이 생성으로 답변을 해주는 거죠. 지금 제가 생성형 AI를 통해 우리가 미래 직업 세계의 변화를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 각 화면에서 생성형 AI의 발전 단계를 간단히 4단계로 추격한 내용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서비스가 나온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아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업데이트와 또 사용성을 강화하면서 우리가, 저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요즘은 좀 경쟁에서 오히려 뒤처질 수 있거나, 사용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진 그런 앞으로의 그런 내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가진 걸 제대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생성형 AI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챗 GPT를 통해 제가 예시 화면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진로 설정과 관련돼서 챗 GPT를 활용을 할 때 먼저 이 프롬프트라는 단어를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롬프트는 명령어라고 하죠. 그 안에 넣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넣을 때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진로 질문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취업이 잘 되는 학과에 진출해야 할까요? 미래를 위해 가장 취업의 분야가 넓은 개발 분야에 공부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앞으로 미래 직업 세계에서 내가 좀 고려하고 있거나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것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내가 또 진출하고 싶은 것, 또 나는 어떤 전공인데 이런 쪽으로 진출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첫 번째 기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나면은 챗 GPT는 일단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줍니다.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주는데 그 대답이 꽤 제너럴하다고 하죠. 일반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성형 AI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죠. 첫 질문을 던져서 답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답변을 위해서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절차 보고 계십니다. 검색 결과를 구체화해서 취업이 잘 되는 학과에 대한 정보를 문의한다. 예시에서는 취업이 잘 되는 학과에 진출해야 될까요? 학과 정보를 정리해줬다 그러면 나는 그 안에서 그 학과를 세부적으로 내가 조금 더 찾아보고요. 그 안에 있는 학과에 대해서 다시 또 물어보는 거죠. 미래에 전망이 좋은 대학 전공을 알려달라. 혹은 진출했을 때의 미래에 가장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현실적이니까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을 알려달라. 이렇게 그 안에 세부 영역을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봤을 때 지금 챗 GPT가 6가지로 미래에 이 전망이 밝은 구직이나 취업이 잘 될 수 있는 분야를 6가지로 지금 나눠서 보여주고 있죠. 네. 그리고 항상 챗 GPT는 마지막에 이런 선생님 같은 조언도 넣어주죠. 취업이 잘 되는 것보다 본인의 관심 분야, 성향도 꼭 고려해라. 원론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 원론적인 게 여러분 어디서 나왔나요? 그간에 학습된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고, 아직까지 생성형 AI, 저는 아직까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신뢰성은 늘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 틀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생성을 하다 보니까, 또 사람의 정보에서 가져와서 생성을 하다 보니까 틀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 구체적인 진로를 통해 준비사항을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인공지능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분야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런 것들도 조건이 상세할수록 답변이 조금씩 더 구체화가 되죠. 현재 자신의 환경을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넣는 것은 늘 하시면 안 되겠지만, 개인의 어떤 나이라든지 나의 어떤 현재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이라든지 나의 전공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공지능 개발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질문에 넣어서 질문은 보통 6하 원칙 중에 2가지 이상의 요소를 활용하라고 많이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답변을 보니까 아래와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컴퓨터과학, 수학, 통계학 등 전문적인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의 전공 교과목은 이런 걸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마지막에 정리를 해놨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 지식, 기술, 경험이 필요하다. 여러분, 지식, 기술, 경험, 이거 우리가 NCS라는 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직무 역량이라고 부르죠. 직무 지식, 직무 기술, 직무 태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경험을 쌓아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4번째 절차, 성격 유형별 적합한 직업을 또 문의를 하고 있죠. 우리가 미래 직업 세계를 얘가 이제 생성형을 통해서 예측을 한다고 하면은 MBTI, INTJ에 적합한 직업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지금 예시 질문이 함께 제가 입력한 걸 같이 보고 계신데, MBTI, INTJ에게 적합한 미래 직업, 미래도 5년 뒤의 미래 직업, 이런 식으로 조금씩 더 구체화를 시켜보시면 답변 내용이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똑같은 질문 2번 해도 답변 내용이 바뀌죠. 큰 맥락은 그대로지만 답변이 바뀝니다. 그러면 바뀐 내용을 가지고 또 나도 이어서 꼬리 질문처럼 들어가 보면 좋죠. MBTI, INTJ 유형에 적합한 직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적 기획자, 공학자, 고문 컨설턴트, 교육자, 강사, 연구원. 저는 이런 직업의 명칭을 듣고 뒤에 설명을 받다고 하면 이제 어떤 연구원, 어떤 전략적 기획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큰 틀에서 이렇게 정보를 얻는 것에서 항상 한 단계씩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라는 점을 생성형 AI를 통해서 미래 직업 세계를 트래킹할 때, 또 나의 진로를 설정할 때 잘 염두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 직업 세계의 변화 주요 정보원으로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보신 사이트 중에 하나인 워크넷을 들 수 있습니다. 워크넷은 여러분들이 들어갔었을 때 일단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그 화면 내에서 약간 제가 많은 분들과 워크넷 사이트를 이야기할 때 이 레이아웃이라 그러죠. 메뉴를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러겠죠. 국가에서 수집한 그런 정보들을 갖고 만드는 국책기관의 웹사이트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효율이 중요하고 정보가 중요하니까. 그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미래 직업세계의 주요 변화를 보기 위해서 한국직업정보와 한국직업사전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직업정보와 직업사전. 직업사전에는 총 12,823개, 지금은 아마 더 업데이트가 됐을 수도 있겠죠. 이런 다양한 직업들을 우리가 검색을 해볼 수 있고요. 국내의 다양한 직업 분류를 활용해서 직업의 검색이 가능하다. 저는 워크넷 같은 국가 정보 사이트의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이냐? 아주 방대한 정보를 분류를 체계적으로 해놨다라는 거겠죠. 제가 그러는데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어떤 내용을 보게 되면 사전적 정의를 들여다보는 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적 정의에서 보통 파생이 된 것이니까 늘 그런 원류를 보시면 좋은데, 신직업이나 창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순차적으로 강의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직업이라는 어떤 이런 범주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어떻게 분류했는지 보고 싶다고 하면 워크넷의 한국 직업사전 같은 메뉴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직업전망이란 메뉴와 우리가 또 하는 활동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신직업, 미래직업이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직업으로 제가 예시를 드리는 것들 앞으로 보실 텐데요. 미래직업이나 신직업이 또 국가 단위에서 어떤 예시들을 보여주고, 이제 국가에서 하는 또 활동 중에 좋은 점이 워크넷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잘 해오는 경우들이 많죠. 영상이라든지 정보들을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잖아요. 국가에서 접근을 할 때. 그래서 이 좋은 현직자분들, 지금 신직업, 미래직업이 9개 영역 4개의 분류 기준을 통한 직업 검색으로서 생성 배경, 수행 직무, 해외 현황, 국내 현황, 해외 현황도 보여준다고 하죠. 혹시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워크넷의 이런 섹션을 활용해 보자 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충분히 도움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국외 주요 정보원을 지금 5가지 해외 사이트를 보고 계십니다. 미국, 오넷, 일본, 잡텍, 영국, NCS, 뉴질랜드, 커리어스.ng, 독일,
베르페넷, 네, 정확한 발음은 제가 독일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음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스펠링으로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NCS 사이트겠죠. 영국과 NCS라는 지금 명칭이 같은데 영국 같은 경우는 내셔널 커리어 서비스라고 나와 있죠.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고 방대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나라의 언어를 해서 번역을 해도 좋지만 요즘은 번역기가 잘 나오기 때문에 초벌 번역은 인공지능 번역기 활용을 하시면 좋죠. DeepL, DEEPL이라는 서비스를 저는 요즘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팝하고나 본인의 어떤 브라우저나 뭐 휴대폰에 탑재된 그런 번역으로 해보셔도 좋습니다. 초벌 번역은 큰 내용을 보기 위함이니까요. 국외에서 이렇게 미래 직업, 예를 들어 난 저 나라에 진출하고 싶은데 저 나라에 저 새로운 직업을 가고 싶다. 그럼 나와 연결 짓기 위해서 그 나라의 웹사이트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으로 미래 직업 세계의 대응 방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면 좋겠는데요. 당신이 무조건 달라질 수 있는 방법, 당신이 무조건 달라질 목표 단계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요. 3분 19초 정도 되는 자기계발과 관련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지금 보고 오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또 나중에 보셔도 충분합니다. 보통 이런 제목들이 여러분들 조금 호기심이 가게 되죠. 무조건 뭐 할 수 있는 방법, 뭐 비법, 이런 류의 영상들은 저는 뭐 솔직한 마음으로는 아주 좋아하는 영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전략적인 요소로서 단계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어로 된 이런 포스터 같은 걸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 A dream written down with a date becomes a goal. 네, A goal broken down into steps becomes a plan. A plan backed by action makes your dreams come true. 번역은 알아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 있고 성공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잘게 쪼개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보완을 해서 꿈에 도달하자, 성공하자. 그런 부분이겠죠. 꿈은 머릿속에 존재하는 꿈인데 적어냈을 때의 구체화, 현실화가 되기 시작을 하죠. 꿈이라는 건 보통 장기 목표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보통 10년 뒤 정도에 어떤 할 수 있거나 좀 어려운 조건들을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꿈이 저는 쉬운 거는 꿈이 될 수 없고요. 어디 취업을 하겠다도 그래서 꿈은 아니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걸 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게 달성이 됐었을 때 이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공허함을 느낀다든지 다음의 목표를 상실한다든지. 그런데 저는 또 꿈이 없는 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가 만난 가장 인상적인 학생 중에 한 친구가 꿈이 없는데 굉장히 높은 학교 성적, 이 친구는 뇌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뇌과학 관련돼서 공부를 하는데 꿈이 없는 시절이 있었대요. 뇌과학자라는 꿈을 정하기 전에. 근데 그때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적어도 내가 가진 현재 조건이 내 꿈을 발목을 잡지 않을 정도로 늘 만들어 놔야 된다. 늘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네, 그런 친구들은 진짜 뭐 흔히 저는 제가 예시로 들 때 미국의 그런 아이비리그 학생 같은 그런 느낌인데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막 댄스 동아리나 이런 것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자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저는 솔직히 제가 그런 타입의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저 꿈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는 저는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또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꿈이 없지만 그냥 하고 있는 걸 열심히 하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대학생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대학생분들께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대학 생활을 훌륭하게 사는 법.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 아주 훌륭하게 살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수업을 들을 때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됩니다. 놀 때 굉장히 열심히 놀면 됩니다. 동아리 활동을 할 때 동아리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엇갈리기 시작하죠. 수업을 들을 때 놀고 싶어서 딴 생각을 하고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수업 걱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엇갈리니까 비효율이 발생하게 되죠. 우리의 뇌는 그런 데에서 비용을 자꾸 생산하죠. 이 스위칭이 될 때마다 여러분 이 본인의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시간에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시다면 강의에 집중을 하면 가장 좋은 것이죠. 특히 비대면 사회가 되고 온라인으로 많은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멀티태스킹이 여러분 뇌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휴대폰을 본다.
셋 다 잘 안 되는 게 인간의 뇌의 이 방향에 가깝다. 한 가지에 더 집중하자. 다만 음악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음악이 사라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열심히 뭐 공부를 하거나 작업을 할 때 저는 이제 주로 그래서 가사가 없는 재즈나 클래식을 틀어놓고 저의 일을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음악이 뭐가 지나갔는지 모르게 되는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그런 집중, 네. 대학 생활을 잘 사는 방법은 그런 방법도 있다. 한번 팁으로 알아주시면 좋겠고, 이런 꿈이라고 하는 장기 목표가 있다고 하면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꿈을 수치화하고 계획화해서 명문화, 적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가장 작은 단계부터, 예를 들어 저는 요즘에 예시로 많이 드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오타니 쇼헤이라는 일본 야구 선수를 늘 예시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는 고등학교 때 세운 계획표가 늘 많이 유명하죠.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시면 검색을 해서 추가로 보셔도 좋을 텐데요. 굉장히 잘게 실천 항목들을 잘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것이 아주 인상적인 계획표가 있습니다. 계획을 아주 작은 단위로 분할을 해서 실천할 요소들을 아주 여러 가지를 적어서 본인의 계획을 관리했고, 그래서 야구 선수로 꽤 좋은 성과를 내고 있죠. 여러분들은 본인의 계획을 어느 정도까지 작은 단위로 분류를 하시나요? 저는 가장 일상에서의 작은 성공이 꼭 필요하다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큰 목표는 갑자기 달성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결국은 작은 것들이 쌓여야 되고, 제가 최근에 본 개발자 분 중에서 이제 개발을 공부하고자 하는 이 괜찮은 개발자분이 신입 개발자가 되고 싶거나 신입 개발자에게 주는 조언으로서 넘버원 조언은 일단 프로그램을 깔고 매일 10분씩 하세요더라고요. 그냥 매일 10분씩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미래 직업 세계의 대응 방안으로 지금 프로세스를 하나 보고 계신데요. 내 전공 파악, 내 역량 파악, 도전 과제, 진로 목표, 그리고 진로 계획이라는 단계를 한번 분할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극심하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변화하고 있는 미래 직업 세계에 잘 내가 내 주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파악과 내가 할 수 있는 도전 과제들을 넣어서 나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전공, 역량, 도전 과제라는 화면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학과 정보를 워크넷에서 한번 쳐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학과에 소속이시다라고 하면 이쯤에서는 내 학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셔도 좋습니다. 여기를 애초에 왜 왔고, 현재 이 학과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고, 앞으로 혹은 이 학과를 거쳐갔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나서 전공별 진로 탐색도 워크넷의 메뉴를 한번 이용해서, 워크넷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표준에 가깝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베리에이션, 변화를 한번 쭉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메타인지라고 부르죠. 나의 역량, 나를 파악하는, 자기 자신을 인지하는 그런 지능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이런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 역량, 무언가 할 수 있는 힘을 파악한다고 하면 저는 두 가지로 지금 화면을 나눠 놨습니다. 첫째, 현재 어떤 역량이 중요하고 어떤 역량을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서 요구하는가. 둘째, 나는 그에 대해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들을 더 해야 하는가. 거기 아래 이제 나에 대한 파트에서 제가 셀프 검사, 지인 인터뷰, 외부 검사라고 세 가지를 나눠놨죠. 저는 메타인지를 잘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먼저 한번 적어보는 거죠.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주변에 물어보는 겁니다. 특히 저는 부모님이나 가장 친한 친구, 그 다음에 이 전공, 같은 전공에 있는 뭐 교수님이나 선배, 지인 인터뷰는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해보는 거죠. 뭐 직업 가치관 검사도 좋고요. MBTI 검사도 보다 심화된 버전을 해봐도 좋고, 다양한 검사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나, 남이 보는 나, 검사가 보는 나를 교집합으로 만들면 가장 나라는 사람의 이 강점이 잘 확률 높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죠. 신직업과 창직이라는 테마 속에서 우리의 도전 과제라는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 보시면 1인 창조기업, 창업, 사회적 기업, 프리랜서, 협동조합, 해외 진출처럼 이런 새로운 직업이나 직업을 만드는 창직 속에서 이런 활동들이 예시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직업의 분야에서는 정보 탐색과 이 신직업에 대한 조사를 해봐야 될 거고, 창직에 있어서는 창직의 이후의 신직업 강의에서 보다 자세히 말씀드릴 창직의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전의 과제로서 이후 강의까지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계획표에 반영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경력 역량개발 계획서 예시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면은 항목으로 해서 학점, 외국어 자격증, 활동, 직무 경험, 필요 역량 같은 것들을 해놓고 현재 상태와 희망, as is와 to be라고 부를 수 있겠죠. 현황에서 도달하고 싶은 것, 우리는 이 사이의 갭, 이 사이의 차이를 메우는 것을 계획으로 이제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달성 방법으로 지금 2가지 항목씩 쭉 적어 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체크 방법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는 분들은 저도 많이 봤는데 이 목표를 어떻게 내가 달성했는지 확인할 거냐. 달성 지표. 예를 들어 영어로 공부하겠습니다. 아니죠. 영어로 공부해서 뭐 어학 점수, 토익 스피킹 레벨 7을 2월까지 만들겠습니다. 그럼 2월에 레벨 7을 받았으면 달성이고 이런 식으로 확인될 수 있는 체크 항목을 만들어야 되겠죠. 체크 방법을 오른쪽에 기재를 해놓은 예시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점을 높이는데 전공 수업에서 맨 앞에 앉겠다. 그래서 체크 방법은 내 전공 수업에 앉은 자리를 적어 놓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체크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체크가 가능해야 목표는 보다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해야 할 지금 영어로 머리 글자를 딴 5가지 SMART, SMART를 보고 계십니다. Specific, Measurable, Attainable, Relevant, Time Bound. 네. 각각의 뜻에 대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이 가능한 목표여야 되며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여야 될 거고 목표 달성을 위한 기한 설정이 필요하다. 저는 스마트로 하시면 가장 좋고요. 너무 좀 어렵다고 느끼거나 복잡하다고 느끼면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정도는 기본적으로 계획표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계획이 있는데 저 열심히 살 뺄게요. 안 빼는 거 아시잖아요. 저도 안 빼고 이런 상황에서 저도 야식 먹고 그냥 자고 패턴의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행동을 구체적으로 넣고 체크 항목을 넣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라고 써놓으면 이제 조금씩 이 달성 확률을 우리가 높일 수 있겠죠. 이런 미래 직업 세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나의 계획 작성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래 직업 세계 변화를 위한 주요 정보원으로 역량의 변화들을 확인하면서 생성형 AI, 워크넷 그리고 각 해외의 사이트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미래 직업 세계의 변화에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 자신을 파악하고 목표를 세워서 계획을 세울 때 SMART, 스마트하게 계획을 세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강의에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정보를 잘 얻을 수 있는 능력과 미래 세계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래 직업 변화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본인의 계획을 잘 세우는 방법 꼭 본인에게 적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